안녕하세요. 토리쌤 전은지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아이들의 음성 상동 행동을 줄이는 중재 방법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중재 방법으로는 바로 음악을 사용했어요. 음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내는 어떤 음성 상동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한 음가가 되기도 하고 노랫소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어떤 영화나 어떤 만화의 특정한 스크립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기 싫어서 혹은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학습이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음성 상동 행동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행동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이유가 없이 발생하는 반복적인 발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음성 상동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흥얼거리는 게 될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말들을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자동 강화에 의해서 유지되는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하거나 사회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싫다고 거부하는 기능을 가진 언어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이한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극이거나 아니면 내 주변 환경들이 너무 싫어, 이런 소리들이 듣기 싫어 할 때 방어 기제로서 귀를 막고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귀를 꼭 막진 않아도 나만의 노래 소리를 부른다거나 이런 아이들의 적응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중재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이 음성 상동 행동만 줄면, 이것만 없으면 티 안 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줄일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나 학계에서는 신경 다양성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억제하거나 없애는 것에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이 행동, 음성 상동 행동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못 배워.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가 어려워지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부정적인 아이로 좀 낙인이 찍히고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주변 환경을 너무 방해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적절한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음성상동에 중재를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의 조건들을 고려를 해서 중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음성상동으로서 아이가 막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하면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계속 격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중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음성상동을 어떻게 중재하느냐, 연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자극을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가 입으로 소리내서 귀로 지금 즐거움을 혼자서 느끼고 있죠. 그러면 최대한 여기에 매칭되는 비슷한 자극을 우리가 미리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음악 소리를 너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혹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미리 들어서 조금 이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전에 연구되어 왔던 결과들을 쭉 보면 음악 소리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 음악 소리도 있었고 백색 소음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직접 자기가 소리 내는 걸 녹음을 해놨다가 들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백색 소음은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음악, 아이 자신의 목소리 녹음된 것들이 효과가 있었는데 이전 연구를 보면 음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구도 이전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중재를 한번 해보는데요. 정말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딱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3명의 아이들, 만 4세 정도의 아이들이 나오고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고 음성 상동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특정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장면에서 봤던 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영상의 대사를 반복하고, 그리고 뭐 비명을 지른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해서 또래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자기도 어떤 학습 행동에 계속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중재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제 세 친구가 엘라이자, 켄트, 레이야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나오거든요. 이 친구들 모두가 개별 활동할 때도 그렇고 그룹 활동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재를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헤드폰을 낄 수가 있어야 돼요. 음악을 틀어주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 노래가 다 들리면 안 되잖아요. 중재를 받는 친구만 들려야 되고. 그래서 헤드폰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이 세 친구 모두 헤드폰을 쓸 수 있는 내성을 갖춘 상태에서 음악 중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결과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음악을 틀면서 아이들의 상동 행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일단 여기 BL이 기초선이에요. 음악을 들려주지 않고 아이가 자기가 뭐 좋아하는 활동 무언가를 하게끔 했을 때 거의 5분 정도 평가를 하면 이 엘라이저라는 친구는 50에서 100%의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친구였어요. 켄트도 마찬가지로 50에서 한 70% 정도, 40에서 70% 정도, 그리고 레이야 같은 친구는 한 20-30% 사이에서 소리를 내는 친구인데 음악을 헤드폰으로 들려주니까 어때요? 엘라이자의 소리 내는 반응이 확 감소했죠. 0에 굉장히 가깝게 줄고 켄트도 마찬가지고 레이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음악을 듣지 않고 활동을 하게 했더니 다시 기초선 단계처럼 훅 올라가죠. 계속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세 친구 모두가. 자, 다시 음악을 들려줄게 하고 다시 중재를 했더니 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음성상동 행동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더라는 건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자, 그 다음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아이들이 뭔가 과제를 할 때나 집중을 해야 될 때도 그게 그럼 도움이 될까? 라고 해서 과제를 정말 하는가를 봤어요. 근데 만 4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는 아니에요. 워크시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데 보면은 엘라이자 같은 경우에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느낌은 크게 다르지는 않죠. 이 친구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켄트하고 레이자를 보면은 이 음악을 들으면은 과제 참여가 거의 90에서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음악을 들으면 과제의 참여도가 더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1대1 상황이란 말이에요. 1대1의 중재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아이들이 교실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과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결과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인 교실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이 자신의 과제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이 교실 상황에서 음성상동 행동이 감소하는가예요. 엘라이자, 켄트, 레이야 모두 제가 노란색 형광펜 색칠해 놓은 것처럼 음악을 들은 상황에서 확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과제도 잘할까를 보면 엘라이자는 여기서도 크게 뭐 다르진 않았어요. 음악을 들으나 안 들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연구 논문을 읽어보면 아이가 막 선생님 학습지를 뺏어간다든지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나오기는 해요. 자, 켄트랑 레이야는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것처럼 점점 음악을 들으면서 과제에 집중하는 행동이 훨씬 증가합니다. 50%에서 마지막엔 한 90%, 100%까지도 올라갔죠. 그리고 레이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음악을 들었을 때 한 30% 정도 과제 참여 행동을 보이다가 전체 시간의 한 8-90% 정도까지도 과제 참여 행동을 보여요. 만 4세 아이들이 하는 과제니까 이 과제 참여 행동을 이렇게 체크할 때 한 회기당 3분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 3분 중에서도 확 아이들이 집중해서 과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교실이었고. 이 연구 논문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학교 세팅도 있을 것이고 발달센터에서의 치료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도 있을 텐데요. 그럼 이런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음성상동 행동의 기능이
요구이거나 사회적 관심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과제 싫어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라는 기능이 아니어야 이 중재가 좀 먹힌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에 대한 기능 분석이 먼저입니다. 이 기능 분석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노랫소리를 내거나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자동 강화인지를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음악을 우리가 다른 사람도 같이 있는 공간에서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헤드폰을 낄 수 있어야 되는데 헤드폰 내성 훈련이 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 된다면 헤드폰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룹 활동할 때 음악은 듣고 있지만 선생님 지시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상태의 헤드폰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요 연구 논문에서는 아이들이 디즈니 음악 같은 걸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자극적인 소리라든지 특정한 소리가 반복되는 어떤 음악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지는 않았고, 아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주는 걸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아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집중해야 될 과제, 음성상동을 좀 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이 헤드폰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래를 내가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었어. 노래를 들으면 음성상동이 줄어든다고 해서 엄마가 막 하루 종일 집에 틀어놔요.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강화적인 요소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만, 집중해야 될 때만 딱 들려주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상동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에너지, 그것들을 어떤 학습이나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원동력으로 좀 바꿔주려는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꾸준히 그런 중재를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